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릴 능력은 없고, 저는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거를 인용하겠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는 지금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저 양반은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분산 투자를 하되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놔라 하면서 얘기한 게, 첫째는 물가 연동체에 투자를 해라. 물가 연동체라는 건 그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이게 원금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는 표면금리 뭐 예를 들어서 2%라면 그것도 원금이 불어오는 만큼 계속 이자도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금이 최고의 투자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재입니다. 즉 그거는 현금을 상품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이 뛸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 세 군데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해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investing.com에서 발표하는 이제 금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금 지수가 뭐냐면 보통 30에서 50 정도면 금이 약세로 갈 거고 50 이상이면 강세로 갈 거라는 거거든요. 네. 이 금 지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냐면 미국 선물 시장에서 그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런던 현물 시장에서 거기는 이제 장외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데이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아마 포괄적으로 해서 금 지수를 산출하는 모양인데, 여태까지는 이게 대부분 50 이상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8월 3일 날 발표된 수치를 보면 처음으로 금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팔자 세력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래서 이제 팔자 세력이 사실은 이 팔 기회를 보다가 8월 11일 날 금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5%가 폭락을 하고 그날 은은 15%로 폭락을 했거든요. 네. 엄청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예, 은은 떨어질 적에는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네. 올라갈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듯이. 그런데 8월 10일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몇 가지 문제가, 즉 악재가 복합적으로 생겼어요. 그 요새 재무부가 굉장히 많은 국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 국채에 대한 입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특히 그 단기 금리인 2년물 금리가 0.107에서 0.161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50%나 급등한 수치인데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기 금리가 급등한 거는 금으로서는 아주 큰 악재예요. 금은 이자 한 푼 안 붙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날 달러 인덱스도 일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날 러시아의 백신 개발 등록 소식이 들리면서 앞으로는 경기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즉 그 얘기는 금은 원래 경제 위기에 강한 안전자산인데 네. 앞으로는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한날 동시에 나오면서 이 팔자 세력들이 이날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저렇게 이제 큰 폭락이 온 거죠.
사실은 저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이제 분할 매수할 기회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자분들은 금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거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은에 투자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어차피 금하고 방향이 동행성이기 때문에 은에 투자하신 분들도 항상 금의 동향을 그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채 금리의 그 동향도 앞으로는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금이나 은에 대해서는 이게 악재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요 두 지표를 관찰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채 금리는 이제 미국채를 얘기하는 걸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장기가 아닌 단기 2년짜리 국채에 대한 금리를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건데, 이번에 이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급등한 이유,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유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저렇게 단기적으로 단기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나요? 저거는 미 재무부의 국채가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국채들을 외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샀었는데 지금 중앙은행이 사질 않아. 그리고 외국들이. 예,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려면은 달러 무서운 줄 알고 외국 중앙은행들이 그걸 담아야 되는데 지금 외국 중앙은행들이 담지 않고 대신 금을 담고 있다는 건 이것도 연준이 지금 고민이 깊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국채는 대량으로 발행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추가 부양책도 2조 달러를 그 트럼프가 내줬는데 그게 지금 의회에서 공화당은 오히려 3조 달러 해야 공화당은 1조 달러로 줄여야 된다 그러고 민주당은 3조 달러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도 더 풀릴 거거든요. 네. 지금 국채가 더 풀리면은 그거를 소화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 국채 시장의 수요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실은 응착률은 한 2대1이 넘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경매에서 낙찰가율을 크게 안 쓰는 거죠. 이제는 뭐 그렇게 비싼 값에 살 필요 없다. 아,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그 국채를 이제 보통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경매를 받잖아요. 네. 그때 외국 중앙은행들도 참여는 하는데 높은 가격을 쓰지 않아서 그 연준이 다 그냥 매입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 내부적인 거는. 참가 자체를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제 대부분 최근에 연준에서 다 모든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국채 매입을. 그렇다면 8월 아니, 연준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어요. 아, 미국의 미국의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지금 초과 지불 준비금 그거를 규제에서 빼줬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요. 연준의 자산을 보면 연준은 지금 그렇게 크게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줄고 있죠. 오히려 지금. 줄고 있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8월 11일 날 저렇게 금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저렇게 50% 이상 확 올랐던 것도 그 어쨌든 미국 내에 그 매입 경쟁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그 금 가격을 인하시키려는 하나의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번 경우는 아니 저도 그래서 사실은 신경 쓴 게 이게 증거금을 올렸나? 혹은 대량 투매가 나왔나? 라는 시각으로 처음에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금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팔자 세력이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이익 실현을 보려고. 그러니까 숏 포지션 자체가 롱 포지션보다 많았어요. 선물 시장에서. 네. 게다가 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단기 금리가 오르고 러시아 백신 개발 소식도 나오고 달러 인덱스도 잠시 상향으로 가고 하니까 이때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팔자가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식에서 손바뀜 현상이라고 하죠. 그 이제 그 주체들이 이제 단기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걸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그 후에 다시 그 사자 세력이 55%로 이제 더 커졌어요. 이제 팔자 세력보다는 사자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금값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금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뭐 교수님도 그런 입장이셨는데 이거는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그렇죠. 사태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뭐 금이나 은에 대해서 위험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다음에도 이제 스물스물 오르다가 언제가 파는 시점이지? 라고 이제 그 매도 시기를 정할 적에는 이번 같이 이제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죠. 금 지수에서 지금 팔자 세력이 많은지 사자 세력이 많은지 하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그 숏 포지션이 더 많아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은 약세로 갈 수뿐이 없겠구나라고 일반 투자가들도 이제 감을 잡고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이제 맞겠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그 금융 시장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어떤 거시적인 여러 가지 금융 환경들은 자꾸 좀 불안한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보여서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다음 달에도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나 그 다음에 그 수입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상승세를 계속한다면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게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상황을 봐줄 수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로 간다 그러면 이거 두세 달도 같지 않아 가지고 시장에 큰 변곡점이 옵니다. 그럼 상당히 좀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거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건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의 동향이에요. 국제 시장의 금리가 지금 상방으로 가는지 안정을 누리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떨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입니다. 저 스마트 머니들의 양이 워낙 큰 돈이거든요.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저게 움직이는 곳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가 이제 일반 투자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연준의 자산 규모의 상승이나 감소가 오는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는 더 해서 봐야 될 게 대형 은행들의 초과 준비금이 어느 정도 감소 추세가 빠른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추이, 그 다음에 신흥국의 통화 추이,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안전자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M2의 증가 속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물가 지수들,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그 물가 연동체 수익률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속도는 어떤지, 이러한 그 유동성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지표들은 이제 미국의 지표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세계 장세는 다 미국의 장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연준의 어떤 연준에 대한 우리 기대감 때문에. 저게 만약 문제가 터지면은 저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전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아주 직격탄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여주신 것 중에 금리 동향,
이제 스마트 머니의 방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스마트 머니는 지금처럼 신흥국으로 가는 게 더 빨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흥국에서 돈을 빼는 건가요? 일단은 신흥국 쪽으로 향할 거예요. 그 신흥국의 자산이 비교적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미국 자산보다는 이제 안전할 거고. 그런데 일단 위기가 시작되면은 선진국은 신흥국이건 할 거 없이 다시 한번 이제 대폭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산이 덜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안전하게 방어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사람들이 우선은 물가 연동체하고 금하고 원자재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덱스 펀드 같은 거는 그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는 거죠. 스마트 머니는 먼저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신흥국보다도 뭔가 이런 어떤 그 인덱스 물가 펀드. 연동체, 인덱스 펀드하고 이제 금 펀드, 그다음에 뭐 원자재 펀드 쪽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흥국보다는 지금 유로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유로화 쪽으로 많이 가게 되지는 않을까요? 유로화는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를 여태까지 너무 못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이게 반등을 했다 그러지, 유로 자체의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로나 도찐개찌냐. 비슷한 상황. 그럼 간되면은 중국 같은 신흥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예. 네. 그거는 그만큼 일반적인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보다도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낫다라고 글로벌 머니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쪽에 그 금리도 훨씬 높고, 3%, 그리고 3%대니까. 성장 가능성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 꺾이는 세가 큽니다. 미국은 IMF가 지금 올해 마이너스 8%를 예상하고, 그 유럽은 독일 정도만 괜찮고 다른 나라들은 뭐 그보다 더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은 일단 성장세로 바뀌었고, 네. 모든 여건이 위험 요소가, 중국도 위험 요소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지금 그쪽이 이제 더 안전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이 거시 흐름을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위기에 대한 경보를 미리 좀 미리 한 발 앞서서 뭔가 느끼고 그렇죠. 한 발 빠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